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참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사상갈등과 정치 상방이라는 주제로 양도환 교수님을 초청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에 한국의 학생운동이 반체제 운동으로 이렇게 좀 변질되는 과정에서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하시고 문제제기 하시다가 운동권의 십자화를 가르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차 포럼에서 초청드렸던 이동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양도환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사죄하고 그랬던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신 분입니다. 저희 다 같이 큰 박수로 양도환 교수님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앉아서 이해하는 오늘 강연 제목이 한국 사상 갈등과 정치 향방인데 우선 제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방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한국에 사상 갈등이 있는지 또 심각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손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사상 갈등이 없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그러시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아주 심각하다 하니까 제가 서론 부분은 빼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한국의 사상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은 그 부분인데 그걸 빼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 선생님들이 저 글이나 강의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사상적 합의는 1980년대 후반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국민 사이에 사상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면 사상적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적 합의가 깨져 있으면 사상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내전적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사상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 사회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아주 거세게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에는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매우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어떤 성격의 혁명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한번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들이 작성한 문구를 한번 같이
상기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 어떤 성격의 혁명인가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문건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기관지 노동자의 길 제33호에 게재된 글의 일부입니다. 이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것은 구성원 중에 현재 정계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은 노회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송영길 이런 사람도 인민노련에 있다가 중도에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발행한 문건 속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잘 설명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개의 모순이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그 외의 계급들, 곧 민중과의 모순,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 남한과 북한과의 모순을 말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와의 모순의 해결은 사회주의 혁명이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며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민족해방 혁명이고 남한과 북한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통일이다. 그래서 남한혁명에는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과의 모순 및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과 남한과 북한의 모순을 해결하는 통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두 단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실현과 통일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그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투쟁을 한 사람들은 그 당시로는 그저 민중혁명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통상적인 용어로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세력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자꾸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민중혁명 세력이라고 그들이 자기를 자칭하는 용어로 부드럽게 불러줘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80년대 후반에 그렇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 바꿔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 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또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훈련시킨 후배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물론 전향했겠죠. 그러나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 전향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 것인가? 지금 사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지지도 않고 하늘로 솟지도 않았을 테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간 좀 타락했다 할까? 약간 좀 벗어났다 할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 주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는 공산주의자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한 말이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도 있고 명백히 전향선언을 안 했지만은 공산주의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향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많이 전향을 해가지고 삼인주의 노선을 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반체제 세력인가?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에 동부에서 동구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와해되면서부터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좀 그 투쟁 전선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반체제 세력은 1990년대 중반서부터 다시 재활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혁명을 위한 공작들을 전개합니다. 근데 199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다가 주력을 하느냐, 진지전에 주력을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 투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지전, 하나는 기동전. 기동전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세력이 거리로 또는 군중 집회로 이렇게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움직이면서 투쟁하는 것을 기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진지전이라는 건 뭐냐? 사회 각 분야를 마치 전쟁터에서 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각 분야에 침투해서 그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진지전과 기동전의 개념은 헤게모니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가 서구 국가들에서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 끝에 이것에 답이 있구나 그러고 찾아낸 전략적 개념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는데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사회 말고 시민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지배적 헤게모니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쪽 가서 그냥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좀 벗겠습니다. 거기 있는 되겠습니다.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이것이라면,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이 지배체제의 핵심이 이것이라면 이것의 주변에 참호가 파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라는 것이죠.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패권을 이 세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곽의 정치사회에서 타격을 입어도 이 시민사회에 있어서 부르주아의 헤게모니가 밑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복원되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민사회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빼앗아야 된다.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민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시민사회라는 건 개인과 정치사회 중간에 있는 것들을 재반 사회단체 무슨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배 헤게모니를 파괴하고 대항 헤게모니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교육과 진지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서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세력은 주력을 기동전과 진지전을 같이 했지만 주력을 진지전 쪽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진지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진지전에 가장 선봉에 선 것이 교육운동 세력입니다. 민중교육운동을 처음에는 한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들이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후에 정교조로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세우기를 참교육,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배체제에 대해서, 기존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는 교육은 가짜 교육이고 인간의 자주성을 또는 인간의 자주성을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그런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짜 교육이고 참교육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참교육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 없이는 시민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해야 학생에서 교육을 하고 성인들을 또 교육을 하고 해야 일반 사람들이 학생에서부터 성인들이 사회주의 의식, 노동자 계급 의식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선차적인 문제로 그 사람들이 전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의식화 사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언론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성인들을 의식화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의식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전부 다 친사회주의적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 각 분야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계라든지 또는 법조계라든지 또 종교계라든지 이런 데에다 다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침투에 들어가서 각 부문에서 기존의 헤게모니를 붕괴시키고 자기들이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합니다. 그래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시민사회에서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타격만 가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람시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자기의 혁명 전략이 가장 모범적이어 실천된 나라로 아마 대한민국을 뽑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시민사회의 대부분은 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추정하는 세력, 전 100% 사회주의 세력이라고는 말을 부었지만 그의 추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헤게모니가 장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투쟁을 하는가? 정치 투쟁을 전개합니다. 정치 투쟁에 있어서 제일로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체제 변혁 노력에 협조하는 정권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체제 변혁에 부정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퇴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세졌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권의 실수가 있고 또 그 시기에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의 대형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반체제 세력이 군중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중 쿠데타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군중 쿠데타에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들 단독 힘으로는 쿠데타에 성공할 수 없었죠.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정당에 침투해서 그 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정당들하고 합세해가지고 그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작업에 호의적인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호의적인 정권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추구하는 체제 변혁에 따라오도록 여러 가지 견인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반박근혜 투쟁이 그와 같은 반체제 세력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까지를 꿈꾸는 그런 투쟁이었다 하는 것은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이 말하는가, 이렇게 속으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쓴 문건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서 팔다리가 좀 긴장을 하면 더 떱니다. 긴장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의식하지 않을 때는 안 떨지만 긴장한다든지 피곤하면 좀 더 떱니다.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을 단순한 무슨 박근혜 정권 퇴진, 박근혜 정권만 퇴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투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의 세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권력의 상을 민주공화제, 시민혁명으로 후퇴하는 것은 투쟁의 전진이 아니라 구체제로 복귀이다. 박근혜 정권의 포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권력의 상징이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독점자본 지대로 인해 한국에서 변혁의 객관적인 성격은 반자본주의 혁명이다. 이 반자본주의 혁명은 미제국주의 지대를 중단시키는 반제국주의 혁명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국 노동자 정치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만든 별로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만든 박근혜 퇴진 투쟁과 그 이후 세상을 전망한다. 1916년 12월 달에 발행한 책에서 판플렛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제 변혁을 위해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반체제 세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일까?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할 것입니다. 반체제 세력의 규모는 저희들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서 추산해 보면 아마도 핵심 세력이라는 것은 전위 조직의 구성원 급을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하당의 핵심 지도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세력, 이 중심 세력은 흔히 말하기를 혁명조직 RO라고 하는 RO의 구성원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중심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O는 아직도 지하적 조직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한 7,00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체제 세력 대중 그것은 RMO 혁명적 대중조직에 참여하는 멤버 그러니까 정당의 진성당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한 3만 명 내외. 그 다음에 이 반체제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 대중수, 지지 인구 이것은 적극적 지지를 중심으로 오면 한 200만 명, 소극적 지지층까지를 합해서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발전하고 경제성장도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커진 것일까? 그래서 좀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직후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좌익 세력이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때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원인으로 해서 친사회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또는 그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접근해서 개발만 하면 잠재적인 사회주의 의식을 사회주의 의식에 불을 땡기기만 하면 그들은 사회주의자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사회주의에 동조할 수 있는 잠재적 지지층이 항상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커질 수 있는 원인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공작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전개된 끊임없는 남한을 적화하려는 공작은 이런 혁명 사상을 지속적으로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또는 여러 가지 남한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킵니다. 때로는 지원까지 해가면서 전파를 시킵니다.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하나의 그들을 국가라고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국가이니까 하나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반체 세력을 조성하고 또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체 세력이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해놓고 보니까 사회의 그늘진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달려온 셈이 됩니다. 사회의 그늘진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반체제 혁명 세력이 생길 수 있는 자양분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순은 많은데 모순에 대한 해결하는 진지한 노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모순이 그대로 그냥 큰 심각한 규모건 덜 심각한 규모 간에 다양한 모순들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의 존재는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방기된 것은 특히 청년 지식인층에 대해서 분노를 조성하게 됩니다. 청년 지식인층은 비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하는 청년층, 특히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분노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그 분노가 반체제 경향의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또 네 번째 원인은 무분별한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되어야 합니다. 근데 민주화가 어떤 나라에서든 민주화가 될 때 무분별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방어 노력을 없이 오히려 방어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반체제 혁명 세력도 민주 세력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그냥 관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체제 세력을 민주 세력으로 관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갈수록 자유민주주의가 수준 높게 실천되면 될수록 반체제 세력이 늘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그런 일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민주화가 무분별하게 또 아주 고속도로 그렇게 전개된 것이 한국에 있어서 반체제 세력의 급격한 성장을 돕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론할 수 있는 원인은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사회가 존중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반체제 세력을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높이 불러줍니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뜻의 명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이 이해할 것입니다. 진보 세력이 왜 좋은 뜻이냐? 진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라는 것은 서양말 프로그레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서양말 프로그레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이 또는 사물이 보다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프로그레스라고 합니다. 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을 보다 좋은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좋은 뜻으로 반체제 세력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회 상황을 보다 나은 상태로 바꾸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해 준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누구든지 사회에서 존경받으려면 반체제 세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까지 들어서
덜덜 떨면서 반체 세력에 대해서 공격하는 반공적인 사람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체제 세력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비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은 무엇이냐?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물질적 지원이 매우 많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자 보상법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자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받은 사람들 중에는 반체제 세력이 아닌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피해를 봐서 보상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투쟁을 하다가 피해를 봐가지고 민주화 운동자로 규정이 되어서 보상받은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것도 적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매우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아주 집단적으로 반체제 활동을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까지 인정을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해준데 더해서 돈까지 제공하니까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커져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장난들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사람들의 큰 규모 앞에서 이 사람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 체제든지 어느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이든 간에 반체제 세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화물 적재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적재 화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배가 가라앉고 트럭이 못 가는 것입니다. 고장 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체제도 각국의 정치 체제는 그 나름대로 반체제 세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shock absorbing capacity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충격 흡수 용량. 그러니까 그런 충격 흡수 용량은 각국의 그 체제가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환경이 열악한 데는 그 충격 흡수 용량이 적고 미국과 같이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는 충격 흡수 용량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격 흡수 용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분자 세력이 1,500명, 중심 세력이 7,000명, 그 다음에 RMO급 사람이 3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거는 아마도 같은 조건이면 미국과 한국이 같은 조건이라면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도 견디기 힘든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전치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전치 못하도록 만든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요인은 무엇이냐면, 추가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허약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아주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묘한 속성이란 뭐냐면 자기 부정적 속성입니다. 모든 사물은,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면 강해집니다. 성장하면, 식물이 성장하면 강해지고 동물도 커지면 강해집니다. 근데 이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독재 체제도 성장할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장할수록 허약해집니다. 아주 역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관용적인 체제입니다. 또 국민의 다수결이라든지 국민의 동의를 매우 중시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천하다 보면은 반체제 세력이 규모가 확대되고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자유를 한번 들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유를 넓게, 자유 보장의 폭을 확대해 준다.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국민의 자유만 자유 보장만 확대될까요? 반체제 세력의 자유 보장도 확대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반체제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자유 확대되는 효과는 누가 더 볼까요? 반체제 세력이 더 봅니다. 그래서 반체제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민의 자유를 확대 보장해주면 할수록 반체제 세력은 보다 넓은 활동 범위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을 확대하면 그 평등을 확대하는 기회는 반체제 세력에게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반체제 세력에게도 복지가 가지고 또 반체제 세력에게도 이러이러한 직업적인 기회가 제공됩니다. 반체제 세력에게도 정부의 보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의 이 평등의 확대는 반체제 세력에게 내부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관용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나 정치 체제에게 있어서나 관용이라는 것은 이덕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숨막히는 사회죠.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이 이거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관용적인 체제다 해가지고 반체제 세력에게 관용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반체제 세력을 형무소에 수감했다가 이제 국민적 화해를 하자 그래가지고 형기가 한 절반도 안 채웠는데 다시 풀어주면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반체제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용은 사실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와 강자라도 상호 간의 관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용이란 말 그 자체는 강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정치적인 관용은 약자도 강자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관용을 보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반체제 세력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반체제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의 태도를 취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반체제 세력에게 관용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반체제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수결이라든가 국민의 동의 그런 것도 높이 수준 높게 보다 규모 크게 실현하면 할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수결을 보다 많이 실천한다, 보다 많이 수용하게 된다. 이게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보다 많이 도입한다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중의 변덕에 노출되게 됩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항상 현명하고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현명하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첨하기 위한 잘못된 헛소리입니다. 국민은 현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둔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때로는 현명하고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국민도 이런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현명한 사람들의 집합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도 역시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현명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당면한 문제들을 전부 다 국민들의 다수결 원칙에다가 맡겨버리면 국민의 변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주 국가에 해로운 결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이렇게 많이 민주주의를 신장한다 해가지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너무 많이 도입하게 되면 그 다수결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려운 기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기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할수록 반체제 세력의 내부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자기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내부 공격에 대해 자기를 지킬 방어장치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런 방어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독, 나아가서 오늘의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장치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법에만 놓고 보더라도 서독 독일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조문을 한 9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조항이 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의 경우는 일반 법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동원될 수 있는 일반 법률들이 한 아주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한 3-4개는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법 또는 집시법 또는 테러방지법, 통신비밀 제한법 이런 것들이 한 3-4개는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국가보안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방어장치가 빈약합니다. 똑같이 외적의 위협에 놓여있고 내부 반체제 세력의 위협에 노출된 국가인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선거 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후보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방어장치들이 아주 빈약합니다. 있다 하면은 일반 법률로 있다고 하는 것이 겨우 국가보안법인데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법조계가 좀 특히 젊은 법조인들이 좌경적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국가보안법으로 걸려든 사람들은 불기소했다. 선고유예 또는 무죄 또는 아주 가벼운 형벌 이렇게 하니까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장치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선 자유민주주의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정치 요소, 두 번째는 자유주의 요소, 세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동일한 원리로 아주 밀착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의회정치하고 자유주의는 비교적 가깝습니다만은 엘리트주의라는 측면에서 서로 가깝습니다. 엘리트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민주주의와는 의회주의, 자유주의는 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삼는 데 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집단 전체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인데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의회주의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는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대중주권의, 민중주권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조정이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이게 잘 조정이 안 되면 이 세 요소, 의회정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세 요소가 삐그덕거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물론 괜찮은 우리가 인류가 발명해낸 정치체제 중에 가장 좋은 정치체제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한 150년, 200년 역사가 됩니다. 그때 한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의 국제환경, 사회환경, 또 과학기술의 환경, 그런 것은 오늘날에 비춰보면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의 환경과 이 21세기에 있어서의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처럼 효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대중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가의 당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년 실업 문제 자유민주주의 해결하지 못해. 까땡. 또 복지 문제 자유민주주의 해결하지 못해. 못해. 이렇게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일반적인 세계 전체적인 그런 조류에 따라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론이 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다. 대중에게, 국민에게 실질적인 주권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쉽게 강화되기,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쉽게 바꿔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크고 반체제 세력의 시민사회에 있어서 헤게모니가 강하기 때문에 설사 어떤 경우에 어떤 국가적인 환경의 돌변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저 같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는 비관적이지만 반체제 세력으로서는 희망적인 전망이죠. 그 사람들은 좋아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마디로 요약하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스페인, 그리스, 베네수엘라, 남베트남의 사례를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도서관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례를 참고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재수가 좋으면 그리스처럼 될 수 있을 것이고 재수가 나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고 재수가 아주 나쁘면 남베트남 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제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네 나라들을 지금 사례를 들었느냐? 그 네 나라들과 한국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역사적 또는 환경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를 보면 그리스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공산 세력과 민족 세력 간에 민족주의 세력 간에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전이 아니고 국가를 따로 만든 후에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와 한국은 똑같이 군사 독재를 했습니다. 군사 독재한 후에 비슷한 시기에 80년대에 들어와서 비슷한 시기에 민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민주 회복 후에 한 8년, 10년 이내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향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만 그 후서부터서는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정당인 사회당이 한 20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에 1990년서부터 80년 언제서부터 2004년까지 약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빼고서는 그 사회당이 계속 집권을 했습니다.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난이 심화되고 그러자 이제 또 다시 자유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몇 년 못 가서 그냥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떠냐, 왕년에 공산당 일지파인 아주 사회당보다 훨씬 과격한 피의자라고 하는 그런 공산당이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가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유산이라든지 국민의 기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의 얕은 지식으로 비교해 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서관이라든지 책을 보면서 스페인도 좌우의 내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베네수엘라, 남베트남 이것에 대해서 그 역사와 현황을 한번 꼭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추세가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